궁궐의 밤은 깊었으나 공기는 비릿했다. 연빈이 씨의 차소인 복영당으로 들이닥친 금부도사의 가죽신 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바닥에는 깨진 백자 조각과 함께 시커먼 탕약이 쏟아져 있었고 그 비릿한 한약 냄새 사이로 은밀하고도 독한 향기가 감돌았다. 7살 생각시 복실이는 병풍 뒤 어둠 속에 숨어 숨을 죽였다. 작은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다. 아니야. 마마는 저런 걸 하실 분이 아니야. 복실이의 눈에는 방금 전 최상공이 몰래 침소 밑에 약봉지를 밀어 넣던 그림자가 선명히 각인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복실이의 머릿속에는 그 뱀 같은 움직임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최상공의 서늘한 비웃음이 방 안을 채웠다.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연빈의 침소 밑에서 나온 비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빈은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누명입니다. 소첩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병졸들의 거친 손길뿐이었다. 병풍 뒤에서 튀어나온 복실이가 연빈의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우리 마마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최상공 마님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상궁의 매서운 손바닥이 복실이의 뺨을 후려쳤다. 더!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몸이 바닥으로 굴렀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복실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최상궁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그 특이한 향기 썩은 곶감과 쑥이 뒤섞인 듯한 그 역한 냄새를 뇌리에 깊게 새겼다. 한거에 실려 멀어져가는 연빈의 뒷모습을 보며 복실이는 가슴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대전 심부름을 갔을 때 임금께서 장난처럼 건네주신 숨은 그림 찾기 습자지였다. 복실아, 사물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진실은 항상 숨어있기 마련이지. 임금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복실이는 결심했다. 마마를 지킬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아이는 보찜을 챙길 새도 없이 함거의 뒤를 쫓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궁궐의 거대한 대문이 닫히기 직전 복실이는 날다람쥐처럼 몸을 날려 마차의 짐칸 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덜컹거리는 수레의 진동과 함께 한양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 길의 끝에는 강원도 영월의 시린 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실이는 품 안의 종이를 꼭 쥐며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강원도 영월의 산세는 한양의 그것과는 달랐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시커먼 물줄기가 흐르는 동강의 물소리는 마치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여세를 밤낮으로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조차 드문 산기슭의 배가였다. 살인문은 썩어 문드러져 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비명을 질렀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연 자풀이 무성했다. 털보 포졸이 연빈을 거칠게 밀어 넣으며 길길거렸다. 이보시오. 마마님, 이제 이곳이 당신의 대궐이오. 쥐새끼들이랑 동무 삼아 잘 지내보쇼. 연빈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쓰러졌다. 곰팡이 냄새와 쥐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연빈은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흐느꼈다. 한때 일곡에 총애를 받던 후궁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복실이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는 흙푸성이가 된 치마를 걷어 올리고는 굴러다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서걱서걱 쥐똥과 먼지를 쓸어내는 소리가 정막을 깨웠다. 복실이의 머릿속은 이미 지도로 가득 차 있었다. 오면서 본 굽이치던 길, 왼쪽으로 꺾이던 선앙당, 세 번째 고비에서 풍기던 진한 소나무 냄새. 복실이는 품속에서 몽당붓을 꺼내 습자지 귀퉁이에 작은 기호들을 그려 넣었다. 남들에겐 아이의 낙서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복실이만이 알아볼 수 있는 생존의 지도였다. 마마, 울지 마셔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쥐구멍도 제가 다 막아버릴 거예요. 복실이가 해사하게 웃으며 연빈의 손을 잡았다.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묻은 흙먼지가 연빈의 창백한 손등에 묻어났지만 그 온기만큼은 무엇보다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구하러 나간 우물가에서 복실이는 세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마을 아낙들은 연빈과 복실이를 보자마자 침을 뱉으며 소금을 뿌려댔다. 부정탄다. 임금님을 홀리려던 요망한 년들이 어디서 신성한 우물을 더럽혀. 차가운 물세례와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복실이는 연빈의 앞을 가로막으며 젖은 옷으로 마마를 감쌌다. 돌아오는 길. 연빈은 허기에 지쳐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때 복실이가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아씨, 이거 드셔요. 그것은 한양을 떠날 때 몰래 챙긴 말라비 틀어진 곶감 하나였다. 하얀 분이 핀 곶감을 받아든 영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달콤한 과육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낯선 사내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복실이의 코가 벌렁거렸다. 철 냄새, 그리고 그 최상구 할머니 방에서 나던 그 냄새다. 마을 앞마당은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의 고함으로 가득 찼다. 올해 이 마을에 할당된 쇠고기쌀 20석이라니까. 아전은 요란하게 주판을 튕기며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를 모르는 춘장은 그저 가슴을 치며 억울해할 뿐이었다. 그때 코를 훌쩍이며 나타난 복실이가 아전의 발치에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상하다. 5에서 2를 빼면 3인데 아저씨 주판알은 왜 하나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 장부에는 왜 작대기가 하나 더 그어져서 7, 자가 십자가 됐어요? 복실이의 천진난만한 지적에 아전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장부를 들여다보았고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다. 당황한 아전이 주랭랑을 치자 마을 사람들은 바보 복실이가 사실은 숫자와 장부를 꿰뚫어 보는 신동임을 깨닫고 뜨끈한 감자한 바구니를 내밀었다. 그날 밤 해가 안에서 감자를 나눠 먹던 연비는 복실이가 품속에서 소중하게 꺼낸 낡은 책자를 보게 되었다. 거친 닭조미를 지푸라기로 엮어 만든 그 책 안에는 기괴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먹물과 숯검정, 심지어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들은 꽃도 사람도 아니었다. 복실아, 이것이 무엇이냐? 연빈의 물음에 복실이가 그림 하나를 콕 집었다. 뾰족한 가시가 돋친 검은 구체와 흘러내리는 선들. 이건 최상궁 할머니 냄새예요. 썩은 곶감이랑 쑥 태운 냄새가 섞인 아주 지독한 냄새. 코가 찌릿찌릿해서 머리가 아픈 그 냄새요. 연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중전 마마가 승하하시던 날 대전에서 풍겼던 그 의문의 향기였다. 복실이는 남들이 코로 막고
흘려버리는 감각을 눈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실이는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엔 붉은 황토로 칠해진 마치 피가 튀는 듯한 날카로운 형상이 있었다. 이건 무서운 냄새예요. 피 냄새랑 쇠 냄새가 섞였어요. 마마가 울던 그날 밤, 복도에서 났던 냄새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발소리가 쩔뚝쩔뚝했어요. 쩔뚝거리는 발소리, 쇠 냄새, 그리고 최상공. 연비는 숨이 턱 막혔다. 복실이의 연습장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궁궐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음모의 유일한 기록이었다. 연빈이 복실이를 껴안으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그때 폐가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럿이 은밀하게 폐가를 에워싸는 서늘한 기척에 복실이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번뜩였다. 사리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온 것은 암살자가 아닌 촌장이었다. 그는 거적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내 손주 놈이 열병으로 숨이 넘어가는데 의원이 없소. 양반가에서 오셨으니 제발 비방이라도 알려주시오. 연빈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복실이가 앞으로 나섰다. 아이의 눈빛은 평소의 해맑음 대신 차갑고 정교한 안광으로 빛났다. 매기부의 사고삭 하니 사기가 심포에 들었네요. 가녀리 극에 달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주꽃 방망이 뿌리를 다려먹여야 해요. 복실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10년 전 내의원 어이들이 나누던 문진의 내용이었다. 아이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의학적 지식이 고열이라는 단어를 열쇠 삼아 완벽하게 터져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그 위엄서린 목소리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복실이는 털보 포조를 이끌고 칠흑 같은 밤사능에 나섰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영월의 산세가 이미 한 폭의 지도로 펼쳐져 있었다. 아저씨, 저기 바이트 물기 있는 곳에 꽃이 있을 거예요. 가파른 비탈을 네 발로 기어오르던 복실이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다. 산길 한복판. 대장간 역술 냄새 진동하는 구석에 웅크리고 자는 한 노숙자가 있었다. 탈보는 취객이라며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으나 복실이는 그 사내의 옷자락을 쿡 찔렀다. 아저씨, 이 사람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주 비싼 곶감 냄새. 데뷔전 마마 방에서만 나던 그 상주 곶감 향기요. 자는 척하던 사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복실이는 놓치지 않았다. 시궁창 같은 장터 바닥의 노숙자에게서 왕실의 향기가 난다는 이 기묘한 모순을 복실이는 자신의 종이 위에 재빠르게 기록했다. 절벽 끝자락,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서 드디어 보랏빛 자주꽃 방망이를 찾아냈다. 복실이는 흙푸성이가 된 손으로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촌장의 집에서 약초를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는 새벽녘 시커먼 가래를 토해내며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실이를 하늘을 내리신 놈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보짐장수들의 입을 타고 고개를 넘어 한양 도성까지 흘러들어갔다. 기방한 채 비단 병풍 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최상공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살아있었다고? 게다가 장부 내용을 기억하는 아이라니. 최상공은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자개, 칼자국을 불러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던졌다. 홍주로 가서 그 아이와 계집을 찾아라.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모조리 처리해.
평화롭던 홍주 고을의 공기가 일순간 비틀렸다. 몽당붓을 놀리며 뒷산으로 도망치는 지름길을 그리던 복실이가 갑자기 붓을 멈추고 코를 높이 들었다.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화약의 원료인 유황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그것은 산짐승의 취기도 마을 사람들의 땀 냄새도 아니었다. 죽음의 냄새였다. 읍내장터에 나갔던 털보, 포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만화, 복실아, 놈들이 왔다. 한양에서 살수들이 내려왔어. 털보의 손에는 콩기름 병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으나 복실이는 오히려 침착하게 마당을 둘러보았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개의 함정과 도주로가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아저씨, 저랑 마마는 여기서 버틸게요. 우리가 도망가면 놈들은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복실이의 목소리는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했다. 아이는 털보가 사온 콩기름을 문지방과 마루 입구에 듬뿍 바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에 마을 사람들이 주고 간 매운 고춧가루 주머니들을 문지방 위와 석갈의 틈새에 위태롭게 매달았다. 놈들은 우리 집 구조를 몰라요. 어둠이 내리면 이곳은 우리의 덫이 될 거예요. 연비는 복실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불을 끈 채 방 한 구석 어둠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였다. 오직 문풍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정막을 뚫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기척을 죽이려 애쓰고 있었으나 복실이의 예민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셋, 아니, 넷이다.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 사리문을 넘어 마당으로 스며들었다. 대장으로 보이는 자객이 시퍼런 환도를 뽑아들자 차가운 달빛이 칼날을 타고 번뜩였다. 그들이 방문 앞까지 다가왔을 때 자객 대장이 거칠게 문을 걷어찼다. 헛! 소리와 함께 놈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찰나 복실이가 미리 매달아 둔줄을 힘껏 당겼다. 머리 위에서 매운 고춧가루 포대와 미끄러운 기름통이 동시에 쏟아져 내렸다. 아수라장이 된 어둠 속에서 자객들의 비명과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자객대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로도 칼을 휘두르며 복실이의 숨통을 조여왔다. 매운 고춧가루가 안개처럼 방 안을 뒤덮자 자객들의 비명과 기침 소리가 처참하게 울려 퍼졌다. 내 눈, 내 눈, 기름에 미끄러져 바닥을 뒹구는 자객들 사이로 우두머리인 칼자국만이 충혈된 눈을 부릅뜬 채 칼을 휘둘렀다. 털보 포졸이 산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놈의 명치를 가격했지만 놈은 고통을 집어삼키며 다시 일어섰다. 복실이는 연빈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숨을 헐떡였다. 매운 기운에 눈물이 핑 돌고 숨이 막혔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연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순간 자객 대장의 칼날이 허공을 갈라 복실이의 머리 위를 노리고 번뜩이며 내려앉았다. 안 돼. 연빈의 비명과 동시에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서걱, 날카로운 금속이 부드러운 살점을 파고드는 소리였다. 연빈은 복실이를 제 몸 아래로 완전히 감싸 안으며 칼날을 대신 받아냈다. 하얀 소복 등판 위로 붉은 선혈이 꽃봉오리가 터지듯 왈칵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흰 비단 옷이 검붉게 물들어갔고 연비는 신음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복실이의 어깨 위로 툭 쓰러졌다. 털보 포졸이 괴성을 지르며 놈의 옆구리를 걷어차고는 피투성이가 된 연빈을 짐짝처럼 들쳐업었다. 복실아, 뛰어라. 숲으로 들어가야 산다. 복실이는 공포로 마비된 다리를 채찍질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 절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도랑골 깊은 바위 절벽 아래 칭덩쿨로 가려진 작은 동굴 안으로 세 사람은 간신히 몸을 숨겼다. 동굴 안에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연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깔린 낙엽 위로 쓰러졌다. 탈복 포졸이 급히 바지단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었지만 피는 멈출 줄 몰랐다. 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복실이는 연빈의 차가워진 손을 제 양손으로 꼭 쥐고 비볐다. 그때 동굴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자객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핏자국을 따라 뒤져라. 횃불 그림자가 칭너쿨 사이로 얼른거리는 순간 복실이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낡은 연습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동굴 안의 냉기가 연빈의 체온을 빠르게 앗아갔다. 상처를 동여맨 무명천은 이미 짙은 선혈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복실이는 공포에 질려오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서 낡은 연습장을 꺼냈다. 아이의 눈동자가 호롱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기이하게 번뜩였다. 아저씨, 이 종이를 가지고 장터 객주로 가세요. 거기 가면 아까 제가 말한 곶감 냄새 나는 아저씨가 있을 거예요. 털보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수치로 그린 기묘한 호리병과 거북이 모양,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꽃, 그림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낙서란 말이냐. 지금 마마께서 숨이 넘어가시는데 술주정뱅이를 찾아가라니. 복실이는 털보의 옷자락을 꽉 쥐며 단호하게 외쳤다. 그 사람은 그냥 술꾼이 아니에요. 그 아저씨 허리춤에 왕실 문양이 새겨진 검이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털보가 동굴의 개구멍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린 뒤 동굴 안에는 복실이와 사경을 헤매는 연빈만이 남았다. 복실이는 연빈의 머리를 제 작은 무릎에 뉘었다. 연빈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불규칙한 숨소리는 마치 잦아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복실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연빈의 뺨을 끊임없이 비볐다. 남아, 죽지 마셔요. 아저씨가 올 때까지만 제발. 밖에서는 자객들이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멈출 때마다 복실이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마마를 지키기 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용기였다. 장터객주 마월과는 한밤중에도 술기운으로 흥청거렸다. 피투성이가 된 털보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털보는 구석에서 거적을 덮고 코를 골던 거지 선비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다.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사람 목숨이 달렸소. 잠결에 눈을 뜬 선비가 귀찮다는 듯 하품을 내뱉었지만 털보가 내민 복실이의 그림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다. 수치로 투박하게 그려진 그림 안에는
세곡선을 위장한 밀거래 경로와 최상공사가에서만 쓰는 은밀한 표식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거지 선비. 아니, 아이버사 이몽룡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낡은 보찜 속에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등잔 불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번뜩였다. 이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다. 조선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잡을 떡치다. 동굴 입구를 가리고 있던 칡넝쿨이 거칠게 젖혀지며 달빛이 칼날처럼 들이쳤다. 자객 대장의 검은 복면, 위로 드러난 눈동자가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찾았다. 쥐새끼들. 좁은 동굴 안을 순식간에 사취로 가득 찼다. 복실이는 쓰러진 연빈의 앞을 작은 몸으로 가로막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힘껏 던졌다. 툭! 돌멩이는 자객의 가슴에 맞고 무력하게 튕겨나갔으나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지마. 우리 마마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젖어 떨리면서도 쇠소리가 섞여 있었다. 자객 대장은 콧방귀를 끼며 시퍼런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복실이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진 절체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동굴 안으로 들이치며 자객 대장이 옷자락을 흔들었다. 순간 복실이의 코가 벌름거렸다. 피비린내와 흙내음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아주 독특하고 기묘한 향기. 그것은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고귀한 분 냄새가 섞인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이었다. 아저씨 몸에서 나는 냄새. 최상공 할머니 단에서 나던 거랑 똑같아. 그 비싼 백단향 냄새. 복실이의 외침에 자객 대장의 움직임이 못 박힌 듯 멈췄다. 자신의 정체와 배후를 이 산골짜기 아이가 냄새만으로 꿰뚫었다는 사실에 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뒤흔들렸다. 그 찰나의 망설임은 놈에게 치명적인 빈틈이 되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동굴 밖 숲이 수십 개의 횃불로 화르르 타올랐다. 도깨비불처럼 몰려온 관군들이 동굴을 에워쌌고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자객 대장의 칼날을 정확히 때려 튕겨냈다. 챙강, 쇳소리와 함께 놈의 검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횃불의 붉은 광채 사이로 푸른 관복을 입은 사내가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다. 백지에서 술에 취해 있던 그 거지 선비였다. 그는 피를 흘리는 연빈과 복실이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기씨,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소임 박문수. 이제야 주군을 뵙습니다. 어사의 목소리는 물결인 듯 가늘게 떨렸고 복실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연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영월의 험준한 산세를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폭풍 같았다. 어명이 적힌 쥐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수십 명의 기마병이 금태 가마를 호위하며 신장로를 달렸다. 가마 안에서 연빈은 의원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복실이는 그런 연빈의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손때 묻은 연습장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가마창 틈으로 멀어지는 산천을 보며 복실이는 눈물을 훔쳤다. 자신을 키워준 숫꽃는 할아버지와 도랑골의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기업들이 벚꽃잎처럼 흩어졌다. 마마,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건가요? 복실의 물음에 연빈은 창백한 안색으로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복실아.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구나. 웅장한 궐문이 열리고 육중한 북소리가 한양 하늘을 울렸다. 복실이는 처음 보는 거대한 기와 지붕의 물결과 도열한 군졸들의 위세에 압도되어 숨을 멈췄다. 궁궐은 영월의 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편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상공들과 내시들이 고개를 숙였으나 복실이는 그들의 옷자락 끝에서 풍기는 각기 다른 냄새들을 본능적으로 분류했다. 굉장한 땅 냄새, 훈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비릿한 약재 냄새. 아이의 코는 이미 범인을 향해 예리한 칼날을 세우고 있었다. 영비는 복실이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복실아, 겁먹지 마라. 네가 그린 그 그림들이 우리의 칼날이 될 것이다. 편전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용산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최상궁이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최상궁은 복실이와 연빈이 살아 돌아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찻잔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복실이가 임금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주위에서는 천한 아이의 그림이 어찌 증거가 되느냐는 비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임금의 시선은 복실이가 바닥에 펼쳐놓은 낡은 연습장 위에 멈췄다. 수추로 투박하게 그려진 그림 속에는 최상궁의 처소 뒷마당에 숨겨진 비밀 장부가 묻힌 위치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최상궁의 얼굴이 일순간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상궁은 바닥에 엎드린 복실이를 멸시하며 소리쳤다. 전하, 저 미천한 아이의 낙서가 어찌 국법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꾸민 짓입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구심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때 복실이가 고개를 들어 최상궁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이의 코가 다시 한번 벌름거렸다.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할머니 소매 안에서 나는 그 냄새, 중전마마 탕행 옆에 있던 그 가루 냄새랑 똑같아요. 오칠할 때 나는 그 톡 쏘는 온나무 가루 냄새요. 순간 최상궁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다. 중전은 옷에 극도로 민감한 체질이었고 그것은 독침으로도 검출되지 않는 교묘한 살해 도구였다. 복실이의 예리한 후각이 10년 넘게 숨겨온 궁궐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단숨에 끄집어낸 순간이었다. 임금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금부도사가 최상궁의 처소 뒷마루를 뜯어냈다. 복실이의 그림이 가리킨 바로 그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비밀 장부와 온나무 가루가 담긴 약병이 발견되었다. 장부에는 해민서의 약재를 빼돌린 기록과 고관대접들에게 뿌린 뇌물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임금의 분노 섞인 외침에 최상궁은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질질 끌려나가는 최상궁의 비명소리가 편전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다. 임금은 천천히 용상에서 내려와 흑푸성이 손을 가진 작은 소녀 앞에 무릎을 굽혔다. 조선의 지존이 천민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것이다. 내가 큰일을 해냈구나. 너의 그 맑은 눈과 예리한 코가 이 나라의 썩은 살을 도려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창경궁 후원의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봄날이었다.
이제는 성숙한 여인의 자태를 갖춘 복실이가 정자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임금이 하사한 도와서 특별원이라는 직함이 적힌 료지가 놓여 있었지만 복실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 어붓이었다. 그녀의 화폭 안에는 중전의 지위를 회복한 영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복실이는 그림 한 구석에 작은 글씨를 써넣었다. 진심은 베어지지 않는다. 욕심으로 쌓은 성벽은 무너졌으나 아이의 순수한 감각으로 기록한 진실은 영원한 역사가 되어 궐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복실이는 배달된 약과 한 바구니를 보며 예전처럼 해사하게 웃었다. 진실의 향기는 멉고 향기보다 더 달콤했다.